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화읽기 박성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선생님, 집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고요? 집, 따스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 그래서 정든 식구들이 모이는 곳. 네.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가도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탁 숨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곳. 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요즘 저희처럼 정의 내리면은 아마 철없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왜? 아,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 브랜드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기도 한가요? 네.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힘들어 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예. 그만큼 사실 집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는 가장 문화적인 공간이 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네. 집의 본래 의미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 두 건축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예, 아주 멋진 분들이시죠. 그래, 한 분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 눈이 머무는 곳, 거기까지가 다 내 집이라, 내 집은 50만 평도 되고 100만 평도 돼. 이런 말씀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와 삶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집.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과연 집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로 애써서 땀 흘려서 으쌰으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갔다가 또 자연스럽게 오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혼자서 편안하게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집의 영역이다. 먼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 집이라. 나의 집은 5,000평도 되고 100만 평도 된다는 건축가 정기용 씨를 만나보자. 서울 명륜동에 위치한 정기용 씨 사무실. 그는 MBC 느낌표를 통해 순천, 진해, 서귀포 지역의 어린이 도서관을 설계하며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작업을 주로 해오고 있는데 열정적인 건축 활동 이외에도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고민을 갖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건축가들은 이런 스케치북이죠. 미술을 전공한 그가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생각을 담은 스케치북과도 같은 집에 매혹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건 일기장이거든요. 1969년, 1970년. 다른 사람이 일기장 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격리장부에다가 이렇게 빽빽하게 35년 전 집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일기장 속에 되살아난다. 살지 않고 대기업 이름 속에 살고 각자 방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들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 속에 잠깐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과 집이 있는 동네 전체를 자신의 집이라 여기는 그. 덕분에 그의 집은 100만 평에 이른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메인 골목이. 지금 보이는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이런 한옥이었었어요. 전부 다. 사무실과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곳의 모든 공간이 그의 집이 된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골목 또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집이다. 이 동네는 요 골목은 자주 놀아 애들.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의 공간. 그가 변화하는 서울 한복판에 둥지를 튼 이유다. 이 한옥 있잖아요. 이 집도 여기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옆에 날개를 잘라가지고 밀어버린 거죠. 여기가 목욕실이었어요. 그 타일 보이잖아요. 네, 목욕실. 길을 넓히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골목이다. 시간이 축적된 곳을 집이라 한다면 그가 거주하는 이 골목은 집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집이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서재까지 가는데 통로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서재를 이어주는 개구멍. 벽을 드나드는 사나이 같이 보이는 거죠. 소유와 재산이 아닌 즐김과 나눔으로서의 집을 선택한 정기용 씨. 싹 사라져버려요. 싹 나타나. 그에게 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는 그는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갖춘 이곳에서 5년째 살고 있다. 사실은 지금 여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없애는가, 그것이. 내가 맨날 궁리하는 건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사진도 붙이고, 자꾸 이제 이렇게 꾸미려고 그러시고, 이 어머님이 가시면 나는 또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과 나 사이에는 집을 치장하는 전쟁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거지. 아무리 절제된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는 법. 인터넷 시대에 북과 펜을 좋아하는 주인장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묻어나는데 이렇듯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얼마 전 건축가들의 집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요게 이제 좋은 사진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낸, 가구 좀 텅 비우고 미니멈의 부속물들만 데리고 사는. 정기용, 김원, 김진애, 조성용 등 건축가 13명의 개성이 담긴 집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이 과연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요 100만 평에 이르는 정기용 씨의 집 영역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명륜당이다. 정원 삼아 산책을 나오는 이곳은 과거 유생들이 공부를 하던 강당으로 없는 듯 조용하고 부족한 듯 비어있어 그가 좋아하는 공간이다.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사실 비어있다는 게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일들이 여기 벌어지잖아요. 햇볕도 계속 바뀌고 그림자도 생기고 뭐 바람 불면 먼지도 생기고 이런 것들. 변화무쌍한 자연이 있는 넓은 정원에서 500년 된 은행나무를 정원수로 가꾸는 정기용 씨. 언젠가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나타난다면 이곳은 공동 소유가 될 것이다. 늘 마음 한 곳을 열어놓고 사는 그. 내가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당에서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애들이 가끔 여기서 백일장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마당이기도 하지만 남도 공유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내 스스로 또 풍족한 것 같기도 하고. 소유하지 않아서 풍요로운 삶. 그에게 집이란 늘 열려 있는 것이다. 집을 통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또 한 명의 건축가가 있다. 건축가이면서도 집에 몸을 맞춘다는 황두진 씨. 자기 집을 샀으니까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집을 고치겠거니라고 생각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뜯어 고칠까라는 것보다 이 집의 구조를 최대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맞춰 들어갈까. 그래서 30년 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집을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사용하는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건축가 황두진 씨를 만나보자. 서울 통이동에 있는 2층 양옥집. 이곳은 황두진 씨의 주택 겸 사무실이다. 현관을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있는 게 아니고 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면 저희 사무실이 있고 요 복도 양옆이 이제 저희 그냥 집인데 그러니까 이 복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복도를 중심으로 1층은 주택, 2층은 사무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2층 사무 공간을 들여다보자.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곳이자 통로 역할을 하는 복도. 그동안 작업한 건축 모형을 전시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이곳은 사무실의 첫 얼굴과 같은 곳이다. 복도와 만나는 사무실은 6명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근처에 한 출판사를 설계하다 주변 환경에 반해 이곳에 사무실을 낸 그는 틈만 나면 풍경 감상하기에 바쁘다. 서울에서 살면서 일하는 건축가가 이런 오래된 궁궐 문을 바라보고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집에서 좋아하는 위치 중에 하나가 딱 이 위치인데요. 여기 있으면은 저쪽으로도 창이 보이고 여기도 창이 보이고 저쪽으로도 창이 보이고 절로도 보이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비교적 상자처럼 생긴 좀 닫혀있는 집인데 안에서 봤을 때 의외로 개방적이거든요. 주택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두 공간의 성격이 만나는 것도 있다. 손님을 맞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접견실. 그는 이곳의 장점을 이렇게 꼽는다. 제가 만약에 집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따로따로 있으면 굉장히 제 삶에 낭비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공간을 가지고 제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이 방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지하에 있는 모형 제작실은 재택근무의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다. 여기가 우리가 저 모형 만드는 겁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 처음 6개월간은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 매일 새벽 2, 3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병원을 찾은 그는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재택근무 신드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하루에 2번 동네를 도는 것. 이 동네에 뭐 설치미술 많아요. 저희 사무실이고 저쪽에. 아침이면 이곳을 지나 사무실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퇴근하는 그. 요 사이로 요 하늘 보이는. 나는 이 풍경과 이 풍경의 대조가 너무 재밌어요. 그 역시 동네를 오가는 길에 만나는 이 풍경에서 생활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읽는다. 음악을 하는 아내와 살고 있는 황두진 씨. 일증은 두 사람의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 20,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영초 포럼이라는 문화 행사를 연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발표자로 나서 건축은 물론 음악, 미술, 그래픽 디자인 등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행사는 조선시대 위향문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프랑스의 살롱 문화 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조금 서운해요.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굳이 들어다가 우리 거를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아우르는 작업. 건축가로서 그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이다. 낙엽이 빠지면 내가 저 물 나가는 필터를 막아요. 이렇게 긁어줘야 됩니다. 그가 전주인이 쓰던 연못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또한 옛것이 주는 묘한 매력 때문. 처음에는 이거 연못은 메워버리고 잉어는 내다 팔고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치인가 살아남은 거 주고 갔어요. 또 뭐 있으니까 줬지 그거를. 그랬더니 정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도 이거 보고 있으면 얘들하고 한 3년 같이 지냈는데 아직도 이상해요. 내가 어쩌다 이놈들을. 집이 주는 편안함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닐까. 집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사생활과 사무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내 집이라는 개념과 영역이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 어떤 삶의 방식을 담아야 할까? 예, 사실 한때 코미디언들의 집은 가정은 어떨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말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보통 집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 건축가분들의 이 사시는 집은 또 어떤가 사실 궁금한 생각 있잖아요. 근데 참 오늘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일상에 어떤 소박한 느낌도 있고요.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과 집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느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의 개념이 사람이 집하고 개념이 분리가 되고 또 집이 또 사람을 겉도는 그런 집이 아니라 집하고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맥락에서의 방향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경 선생님을 그 광주 비엔날레 예전에 출품하실 때 그때 뵙고 바라봤는데 마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프랑스의 그 루꼬르비제라고 건축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년에 지은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산 속에 있는 조그만 집인데 거기에는
그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간단한 조건에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예. 그런 역시 집의 개념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새 집 사면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내 집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의 생각으로 만든 그 디자이너의 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황두진 선생님 그분은 사무실과 집을 같이 쓰시는 재택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일 저처럼 이렇게 직장을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참 부러운데 우리 문화평론가 조경준 씨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집이 곧 일터고 뭐 여관이기도 합니다. 하도 집을 많이 떠나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게 그 작업을 할 때 글 쓰면서 음악을 항상 틀어야 되는데 때로 안 풀릴 때 그냥 노래를 시크하게 따라 부르거든요. 집에서. 예, 이게 가능하니까. 그럼 노래방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가지 이제 나쁜 점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참 늘어져요.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또 그것도 장점으로 변명을 하자면은 왜 꼭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해야 하는가. 나처럼 좀 게으른 사람도 때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변명도 합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제 경우만 해도 사실 집 근처에 그 삼천공원이 있는데 그거 좀 우리 집 정원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옆으로 가면 그 정독도서관 있는데 그거 사실 우리 그 서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저희의 그 집 문화가 사실 그 아파트 문화 같은 것들 굉장히 그 획일화되고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문화죠. 근데 그건 사실 좀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어떤 건축이나 도시설계법에서 굉장히 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효율적이고 작은 공간에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배 개념이니까 이거 하나의 사람이 뭐 보면 저 심한 말로 뭐 닭장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집이 옛날에 그 옷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옛날에 옷은 이렇게 맞춤복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에 딱 맞는 하나의 옷이 있는 그런 맞춤복 시대인데 지금은 기성복 시대가 됐으니까 그 옷에다 몸을 맞추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어떤 등급화된 이런 집에다가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무슨 인생 같은 걸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그런 탈바꿈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멋이 배울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집과 일이 사실 좀 비교적 분명한 게 구분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고 가능하면 어떤 일들은 밖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건수 씨 사실 문학에 두루두루 뭐 아시는 분도 많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좀 약간 패러다임이 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한옥을 살고 그런 좁은 골목을 우리가 거닐고 살던 그 시절에는 그 집의 개념이 지금의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집에 꾸미는 그런 방의 배치라든지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또 저희가 입고 다니는 옷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를 건데 그것이 사실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또 바꿔갑니다. 조금씩. 그래서 예전에 사실 특별히 만날 장소는 주막이나 뭐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방 같은 문화, 사랑방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오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대화의 장소 같은 것도 여분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그런 게 각박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집하고 바깥일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사람이 자기의 개성을 판단할 때 자기의 사회적인 자기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의 가정적인 자기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저에게 닥쳐지는 또 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거는 예전에 건축가분들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자주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당이 없다는 것인데 그 뛰어노는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아니라 이 집 바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집 안의 사람들, 식구들과 외부인들을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당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깥 사람이 안으로 일단 거쳐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이러면 아파트는 문 열면 바로 그냥 식구들의 사적인 공간이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아파트보다 단체가 드러난다. 모여있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좋은 집의 정의랄까요? 개념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에 따라 집에 대한 관점과 시점도 달라지고 저희 생활 패턴도 달라지니까 저는 집이 좋은 집이 그야말로 집으로서 쉬고 새로운 어떤 우리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안에다 무슨 이렇게 장식을 하고 꾸미는 이런 것보다도 좀 쉬는 장소. 제 입장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그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거의 잠만 자다 해서 뭐
제가 그 우유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우유 아저씨라고 이제 저희 사람은 우유 들어오는 시간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하숙생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좀 청산하고 집에서 쉬고 또 바깥의 삶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저는 그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집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 건축을 하셨지만은 어릴 때 집에 대한 기억은 이게 꼭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가시는 거예요. 옛날 집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고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집이 과연 그러한가? 식구가 자라면서 늘어나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게 집일 텐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다 구역화되어 있고 사람이 떠나야죠. 번역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방문했던 집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집이 그 3살짜리 꼬마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3살 때 크레용으로 벽지에다 낙서한 그 부분을 새로 이제 붙이지 않고 그 부분만 남겨놨던 집이 있더라고요. 가구도 새 걸로 바꾸고 뭐 인테리어도 새 걸로 바꾸고 다 바꾸지만 바꾸지 않는 그 집의 역사가 하나 남아있는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 그 전기용 씨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세 종류의 집을 이제 품고 살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살고 싶은 집.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 세 집의 모습들이 사실 또 함께 항상 같이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소파는 뭐 얼마짜리고 뭐 벽에는 얼마나 비싼 그림이 걸려 있고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뭐 중요하겠죠. 근데 그 집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끼고 그런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도 집 방문에 굉장히 큰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건축가 정기용 씨 같은 경우에는 비움의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빈 공간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때까지 무조건 채우자 하는 채움의 미학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 비움의 미학,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면서도 실천적으로 현실상으로는 엄청난 잡동사니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정말 버리는 게 없으세요. 수집광에 기록광의 메모광이십니다. 집을 기억의 창고로 만드시는 영화 콘티 작가 강숙 씨 만나보시죠. 알록달록 꾸며놓은 놀이터 같은 방. 빈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채워진 이 방 주인의 직업이 궁금하다. 사진가? 영화 감독? 아니면 영화 평론가? 과연 이 집 주인장의 직업은 무엇일까? 뭐지? 어렵다. 뭘 하는 사람이지 내가? 팔방위인 영화 콘티 작가 강숙을 만나보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30년이 다 된 허름한 곳. 하지만 그녀의 집은 하루하루 새롭게 디자인된다. 제가 어젯밤에 이런 선반들 만들었어요. 취미 생활이에요. 아, 이 밑에 너무 귀엽죠? 이거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누가 사겠다고 했는데. 동양화를 전공한 강숙 씨는 들어오는 입구에 그녀만의 한평 갤러리도 만들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이거. 이게 진짜 자신의 작품을 멋스럽게 걸어놓은 것. 굉장히 중요한. 화장실도 독특하다. 나의 사랑스러운 화장실. 화장실에 제가 이곳에도 범상치 않은 흔적을 남겨놓았는데 생각하는 말도 써놓고 류홍 이렇게 쓰는데 시뻘건 뭔가 끌어오르는 그 욕망과 열정 막 이런 걸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계속 류홍으로 살으려고요.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
어느새 은은한 국화차 향이 가득한 숯가방을 차린 강숙 씨. 국화차, 좋은 국화차. 미래의 그녀가 이루고픈 꿈 중에 하나다. 화가, 가수에서 세계여행 칼럼니스트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이 방에서 조금씩 이뤄가는 중인데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유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취미를 여러 개 갖는 거예요. 그녀의 취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했던 메모하기. 전시할 작품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추억을 씹어먹고 싶을 때가 온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열어보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잊을 수 없다. 평소에도 수첩 4-5권이 들어있는 벽돌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로 유명한 그녀다. 대학교 1학년 당시 정리한 다이어리를 보면 하루하루 일어났던 그날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하다. 도서관 책 연체료 240원, 버스 2,200원. 우와. 이게 너무 과거에 집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잘 모르고 살면 어쩌나 그랬는데 그걸 즐기면 그게 또 나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게 또 후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첩에서 공책은 물론 책상까지 빈틈없이 채워야 직성이 풀린다는 강숙 씨. 이런 취미 덕분에 영화 콘티 작가로 맹활약 중이다.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장면들을 미리 상상하고 계산해서 그림으로 그려넣는 영화 콘티 작업.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들이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시츄에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콘티 작가란 말조차 없던 지난 98년 처음 콘티 작가가 되었다. 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최강 콘티 작가란 별명까지 얻게 됐다고 한다. 영화 한 편 만드는 데 필요한 콘티의 컷수는 800에서 2000컷 정도. 잘 그리는 것보다 영화 시나리오와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다. 얼핏 보기엔 엉성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작가가 그린 선 하나에 따라 카메라 앵글이 달라지고 배우들의 동선이 달라진다. 그래서 촬영 전 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 감독의 연출을 눈치채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가. 그래서 저는 그 설계도를 그리는 그림쟁이죠. 이게 어린 신부, 고독이 몸부림. 그는 지난해 생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 세 작품이 다 제가 콘티했던 작품인데요.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새 포스터가 다 나오도록 나를 한 장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놨잖아요. 여기 나 출연한 씬 콘티 나왔어요. 배우로도 활약했던 강숙 씨. 이게 아줌마가? 제가 이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 순대 먹을 줄 아네. 순대는 간이지. 간을 찾는 거 보니까 아들인가 보네. 맛있게 먹어.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가지고 NG 한 번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는 내 운명에도 단 한 번 등장하는 씬을 위해 직접 의상을 준비할 만큼 영화 현장에서도 전천후다. 아직 도전해보고픈 분야가 많은 만큼 스스로를 콘티 작가에 묶어두려 하지 않는데 옛날에 대학 때요. 사군자 수업에서 난초를 5장 쳐와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딱 5장만 그려와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너무 자신 있어. 100장 그려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5장만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티 일도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만 딱 하는 거는 재미없는 삶인 것 같고요. 더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조장창 해가지고 진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숙제예요. 계속 숙제야. 열심히 해야지. 열정이 흐르는 류홍강숙. 그녀의 방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이다. 이 간의 수공업이 어찌나 굳이 기성품에 날을 맞추기보다 새로운 것을 찾아 만들어 용도 변경을 해 새 것을 탄생시키는 기쁨도 쏠쏠하다. 오예. 한쪽 완성. 이쁘죠? 신변 잡기 취미가인 강숙 씨.
남들은 버리는 이게 쓰레기를 다 모아 쓰여 있어요. 아이디어를 낸다.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 거를 설명서나 제가 너무 전단지 같은 좋아해가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중요한 수집물이다. 남이 만든 디자인들을 보면서 또 세상을 공부하는 셈이다. 그 콘티라는 게 거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한두 번씩 그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새로운 풍경들 이런 것들 다 그려보는 거 좋아하고 많이 메모하고 많이 낙서하고 그러고 있어요. 콘티 작가가 되기 전 영화 조명부 막내 일을 했었다. 적극적이고 그림 잘 그리는 그에게 콘티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모두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였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하는데 요즘엔 사실 10년이 아니라 1년도 안 돼서 막 다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해 놓는 거에 좀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만약 일상을 기록하는 게 의무였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이 아닌 삶의 유희, 취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빨리 그려야지. 안 그러면 금방 다 또 없어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가나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강숙 씨가 선배의 사진 스튜디오를 찾았다. 좋아. 자신에게 맞는 세트를 직접 꾸미고 강숙 씨가 찍는 것만큼 좋아하는 취미는 찍히는 것. 그녀는 모든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아야 안심이 된다는 열정가이기도 하다. 숙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계자예요, 관계자. 그 숙이랑 같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은 다 아는 사람을 꼭 한 번씩은 만나요. 그래서 막 여기 가서도 간섭하고 저기 가서 간섭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자기는 관계자래요. 종횡무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그녀. 그렇게 세상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도 모른다. 너무 즐거워요. 저는 삶의 그 건전지를 채워넣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주는 일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주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더 뛰고 싶어 막. 뭔가 있다. 비어있는 공간에 자신의 존재를 채우는 그녀 강숙. 그녀에게는 분명 시선을 잡아끄는 매력이 있다. 아, 예. 정말, 화면으로만 봤지만. 네. 끝이 없는 이야기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날 정도로요. 들어가면 이곳에 가면 또 이런 기록이, 예. 저곳에 가면 또 저런 역사가. 그래서 마치 한 개인사 박물관을 지금 이렇게 방문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왜 보통 어떤 집에 가면 이거는 어디 거야? 이거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 집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직업이 또 영화 콘티를 하시니까 그것이 굉장히 또 특이하고 굉장히 개성적인 일이기도 한데 자기의 그런 개성과 특성들이 그 집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모아놨던 뭐 이상한 뭐 아까 말씀 전단지라든지 뭐 약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모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역사를 보존하고 자기를 굉장히 아낀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그냥 제 거 안 버리고 많이 모으고 막 그런 성격인데 저 강숙 씨의 뭐 호가 뭐 유홍이라 그러네요. 뭐 붉은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이니까 거기 열정과 뭔가 자기의 꿈을 한 권에 모아놓은 그런 개인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예, 내 가구는 내가 만들 거야. 도 물론 좋겠지만 강숙 씨처럼 그야말로 그냥 하나씩 그때 뭐 얼렁뚱땅 필요한 거 만들고 살고 그런 것도 참 즐거워 보여요. 예. 예. 삶이라는 게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예.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준 거 갖다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예전에 제 기억에 창호지 그 문풍지 도배할 때 그 안에 막 꽃잎도 넣고 때로는 색깔 종이도 이렇게 붙여보고 맞아요. 그러면서 내만의 공간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삶에 좀 자질구레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안타깝네. 문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아파트도 하나 이제 브랜드가 되고 그리고 가구도 어떤 브랜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강숙 씨에게서 저는 이제 희망의 새로운 개인 브랜드를 발견한 거죠. 강숙 브랜드라는 거. 현관부터 서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숙표라는 거죠. 저도 김지은표 집을 한번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콘티 작가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어떤 그림을 상상해서 미리 이제 그려내는 직업인데 이전에 가졌던 메모광
또 수직광으로서의 자기 취미가 이게 직업이 된 셈이잖아요. 참 좋은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저만 해도 뭐 어릴 때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이게 이제 결국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같이 일기 썼는데 왜 저는 시를 못 쓰고.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블로그나 뭐 미니 홈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서 아 이렇게 또 진화를 하는구나 싶어요. 그 자기네 미니 홈피를 꾸미느라고 사람들이 온갖 그 정성을 다 썼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선물하고 스킨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리고 아이템들 뭐 노래가 나오게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주고 이런 또 어떤 정말 그 열혈 그 블로거들은 자기가 직접 그려서 이걸 등록을 하더라고요. 자기 것만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이 정말 하나의 집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의 어떤 예. 일상의 기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전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요새 젊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렇게 개성적으로 살면서, 삶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삶을 이제 거부하고 자기의 개성을 담으려는 그런 공간들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지금 말씀하셨대로 아파트도 지금 너무나 인테리어 같은 게 규격적으로 다 돼버리니까 사실 아파트에 지금 요새 아파트는 그림 걸 공간도 없대요. 그 벽면에 전부 다 벽면 TV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이 담기지 않고 전부 다 어떤 획일화된 공간으로 가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탈피하려고 저런 시도들을 하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강수 씨가 저렇게 이제 지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때는 저렇게 꾸밀 수 있는데 이제 저분이 이제 또 결혼을 하시고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그 하나의 방을 꾸미고 하나의 사회를 꾸밀 때 자기의 공간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좀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지금 저렇게 가꾸는 모습들을 좀 소중히 가꾸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또 하나의 어떤 공간 모색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뭐,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그냥 쏟아지듯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냥 온갖 근데 그 온갖 잡동사니들의 뭐 동기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것들을 자기 삶의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신나게 한판 놀면서 사는 듯한 느낌. 그걸 제가 강수 씨한테서 받았거든요. 근데 강수 씨가 결혼하면 또 그런 분을 만나겠죠. 그럼, 야, 되게 궁금하네.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이런 두 분이 뭉쳐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신나는 삶의 공간이 될 것인가. 기대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 강수 씨. 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방에서 먹고 마시고 방에서 방으로 방방 뛴다. 빨리빨리와 첨단을 좋아하는 한국인 특유의 성격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방문화.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영화방으로 놀러 가요. 불러요? 네. 제 노래 공간이거든요. 사진으로 같이 놀 수 있는 곳. 여가는 내 방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임시 휴게소 같은 것. 작가 이은정 씨는 3만 원짜리 여간방에서 현대인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엿본다. 허름한 여관들이 몰려있는 충무로. 90년대 말부터 서울의 여관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왔지만 작업은 늘 어렵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왔었는데 네, 어제 사장님하고 통화가 안 돼서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번번이 퇴짜다. 이골이 난 일이지만 나름의 작업 노하우도 있다. 청소 중이신데? 아직은 인심이 남아있는 곳. 서울을 관찰하기에 여관만한 공간도 없다는 그는 이 낡은 여관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돌아다닌 여관만 2,000곳이 넘는다. 하룻밤 머물다 가는 여느 여관과는 달리 일 때문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시대의 익명의 개인 문화와 현실을 상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주인이 직접 쓴 비상구 안내문과 단촐한 물품들. 작가는 이 허름한 풍경을 담고 싶다는데. 그다음에 전화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인포메이션에 뭐 물이라도 갖다 주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접 손님이 내려가서 뭐 주세요, 뭐 시켜주세요 이런 재미.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장사를 하시려면 서비스가 야쿠르트가 좀 큰 게 나오려나? 그 정도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인 동시에 몇만 원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내는 순간 사적 공간으로 변하는 여관의 이중성. 유희의 공간이면서 몇 시간밖에 소유할 수 없는 불안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은정의 사진은 엿보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기보다 하룻밤 여관방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게 만든다. 정말 안 되는 데서 7번 간 적도 있어요. 조그만 이런 여관이었는데 이 벽면에 만리장성이 그려져 있는 액자가 붙어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공간은 여관이지만 이 만리장성의 그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은 만리장성에서 노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남겼을 채취와 흔적. 여관방에서 우리 시대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이 거대한 집을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의 문화는 점점 발달하지만 그 은밀한 이야기는 더 은밀해지고 사람들은 자꾸 한평의 방으로 숨고 있다. PC방이 생기고 찜질방이 생기고 또 뭐 이런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도시 형태가 됐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센 게 여관이고요. 최근 유행하는 방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황골칼퇴한 찜질방이다. 남녀노소, 가족, 연인들이 한데 뭉쳐놀 수 있는 24시간 놀이터. 찜질방을 관찰하는 사진가 이장욱 씨. 세계를 통틀어 이보다 독특한 방이 또 있으랴. 찜질방 첫 경험을 통해 사진 작업에 영감을 얻었다는 그는 찜질방을 놀이공간으로 본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방을 구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찜질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관보다 훨씬 싸면서 그 샤워 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찜질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왔더니 식혜도 팔고 뭐 여기는 노래방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저기 어른방에 가면 막 눈도 내려요. 하늘에서. 우리의 온돌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옮겨놓은 듯한 찜질방. 피로를 풀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연인끼리의 데이트,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활용된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대학가에 있는 찜질방을 촬영한 건데요. 이 광경을 봤을 때 정말 어떤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고단한 잠을 자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서 전부 등을 한 번씩 주물러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욕구를 분출할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일까. 이장우 씨가 이렇게 찜질방 문화를 기록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웰빙이란 트렌드와 더불어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이런 문화가 혹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 시대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찜질방이라는 문화를 내가 제대로 기록을 해두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두는 기록이 나중에는 역사가 되고 자신의 집과 방과 하루 종일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대인.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이 갤러리에서 발칙한 상상들이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름하여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상. 제가 꽃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꽃이 그냥 꽃이 아니라 목장갑으로 만든 꽃들이에요. 집에서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소재를 이용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작품들. 목장갑 꽃이나 버려진 계란판을 이용한 둥지, 달팽이 스카치 테이프, 우유병 젖소 등 집이라는 공간을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이라는 게 보면은 대충 문이 있고 어떤 이런 벽이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거실 공간, 안방 공간, 저런 입구 공간 이런 곳에 조금은 느낌이 다른 그런 작품들을 설치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이 집에서 안방 역할을 하던 곳이거든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방인데 침실인데 저희가 결혼한 지 한 5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아기를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아직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저희 와이프가 먹고 있는 경구 피임약 껍질이에요. 갤러리 안방에는 최진기 작가의 일상생활에 얽힌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 5살 난 여자아이의 섬세하고 순수한 감성으로 만들어진 듯한 작품들은 모두 집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들. 비어있는 공간을 재치 있게 채운 작가의 시선이 일상을 무심히 지나쳐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건네는 듯하다. 노랑부리 빨래집게 양말 갈매기라는 작품인데요. 베란다에서 설치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집인데 바닷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빨래도 파란색 빨래만 골라서 걸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망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다는데 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집에 있어야 될 물건은 맞는데 이게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서 엉뚱한 상상을 통하는데 그게 어떻게 막 현실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잠깐 이 집을 비웠다가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여러 곳의 방을 거친다. 그리고 시대와 유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는 방들에 익숙해져 간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상상해보라. 당신은 오늘 어떤 방에 머물고 싶은가?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들이 4년간 자료를 수집해 완성한 하워드 휴즈의 전개입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비행사이며 억만장자였던 그가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극적인 삶을 담았습니다. 2112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최초의 복제인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에이즈 백신 개발 등 가상의 역사를 소설 형식으로 엮어낸 기발한 발상의 미래 예측서입니다. 중국의 붉은 별의 저자 에드거 스노의 자서전으로 전쟁과 학살, 혁명이 계속되었던 모순의 현대사를 취재한 기록이자 삶의 이야기인데요. 루스벨트, 마오쩌둥, 간디에 대한 숨은 비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국 이도영 PD가 너는 꽃이다 이후 12년 만에 내놓은 시집입니다.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에서 온 국민을 감동시킨 월드컵 시 5편 외에 삶과 시대에 대한 3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네, 오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열겼어요. 예. 그만큼 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을 좀 쏟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근데 그 옛말을 잠깐 빌려올까요? 옛말에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조금 빌려오면 집은 어쩌면 우리 마음의 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 우리 집에서 사실은 우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좀 설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뭔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정리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이건 구닥다리야 하고 저쪽에다 구석에다 놔뒀던 걸 좀 꺼내고 싶으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비우든 채우든 여러분만의 눈으로 한번 집을 꾸며보세요. 자, 즐거운 문화읽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